좀 아이러니한 거죠. 민주당이나 이번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서민 주거 기반이 제일 흔들리고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 이 포모와 이 비판과 이 집값 오르는 걸 좀 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전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머니스플레인 윤진우 기자입니다. 오늘 그린룸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정부는 이 공급과 그리고 대출, 세제를 놓고 열심히 고민 중인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 시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취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취재하는 김보영 기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부 출입하고 있는 김보연입니다. 저희 동기입니다. 평상시에는 말도 편하게 하는데 오늘은 카메라 앞이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우리 그 김보영 기자님 부동산부 취재한 지 아직 1년 안 됐죠? 네, 1년 안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좀 정신이 없네요. 근데 제가 기억하면 부동산부 이제 인사발령 난 이후로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그죠. 오자마자 그 6월에는 가계대출 규제 있었고 10월에는 토어제 이제 규제 지역 지정하는 이제 규제가 있었고 뭐 그 이후로 2번 공급대책 발표도 있었고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 그 주식시장처럼 단기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시계열이 굉장히 긴 시장인데 제가 오자마자 1년 만에 정책을 몇 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갈팡질팡했고 그런 것 같아요. 시장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몰랐다. 뭐 이런. 저는 사실 기자 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부동산 취재해본 적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다른 출입처에서 뭐 근무할 때는 가장 먼저 출근하자마자 뭐 딱 보는 시세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도 좀 그런가요? 일단 출근하자마자 그 부동산 시세 플랫폼 켜놓고 뭐 강남이나 그 서울에서 대표적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장 아파트, 흔히 말하는 대장 아파트 시세 한 번씩 쭉 훑습니다. 근데 이게 막 매일매일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진짜 매일 달라져요. 요즘 같은 때는 호가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매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도 아닌데 몇 억짜리인데 이게 매일 달라진다는 게 신기하네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이제 중과 배제한다고 했을 때부터는 다주택자 매물 나오기 시작하면서 호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진짜 뭐 압구정 아파트 같은 데는 몇십억씩 떨어졌으니까 이후부터는 다시 또 지금 매일매일 집값이 올라가고.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매일 호가가 조금씩 뛰더라고요. 오늘 그 우리 김보영 기자 모신 이유가 최근 아니고 조금 됐죠? 집 샀잖아요. 네. 부동산부 기자로서 집을 샀다. 이게 좀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좀 다른가? 일단 부동산부 출입하면서 매일 시세를 보잖아요. 이제 매일 시세를 보고 매일 정부 대책을 보면서 아 집값 더 오를 것 같은데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제 임장을 다니면서 어디가 좋을지도 많이 고민을 해서 영끌을 해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신 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네. 제가 1월 초에 집 샀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죠. 집값이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게. 제가 산 아파트 단지만 해도 하반기에만 5억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일단 빨리 잡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부동산부 오기 전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집은 계속 사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한 게 그 문재인 전 정부 때 집값이 폭등할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집을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못 사고 임장동호회를 다녔어요. 그때. 그래서 관심은 되게 많았고 이제 조금 결혼하고 한 5, 6년 지나서 이번에 산 것 같습니다. 네. 남편분은. 그냥 아내가 하자니까? 네, 그쵸. 남편은 집을 왜 사냐. 막 대출을 막 5억씩, 6억씩 막 해서 왜 집을 사야 하냐. 이런 주의였고, 그 빚 없이 사는 삶을 선호하시는 분이셨고. 근데 저는 이제 무조건 그래도 사야 된다.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래서 제가 이긴 걸까요? 5, 6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이제 하셨다? 열심히, 예. 확실히 그 부동산부 전 출입하기 전에는 뭐 생각은 분명히 있긴 했었지만 부동산부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 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샀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돼요? 그쵸. 자려고 누우면은 네.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 나오더라고요. 얼마 그 했는데. 정도로 되게 네.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한테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내가 부동산부를 나가든지 해야지
매일매일 이 숫자 보고 있으면은 내가 이러고 집 못 사면 내가 진짜 병에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5, 6년 전에 부동산부 취재 출입했으면 더 좋았겠네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부에 몇 명 정도 기자가 취재하고 있죠? 취재 기자는 5명입니다. 5명. 그럼 5명 이 부동산부 기자들이 이 집값 계속 매일매일 볼 거고 정책 함께 볼 거잖아요. 이 부동산부 기자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일단 저랑 같이 이제 부동산부 발령받은 친구 중에 집을 산 친구도 있고요. 또 다른 후배는 지금 집을 보러 다니고 있고요. 집값 얘기를 뭐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모여서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사라 이런 얘기를 저는 후배한테 조언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누군가는 그렇게 욕할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부 기자들이 맨날 오른다고 더 기사를 써서 뭐 집값에 영향 주는 거 아닌가라고 반대로 언론을 욕할 수도 있겠네요. 많이 먹는 욕 중에 하나인데요. 부동산 출입 기자들이 이제 집값 오른다 하면은 사실 부동산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 부분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부추긴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기도 하죠.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호가 기사나 뭐 어디 집값이 얼마를 넘었다더라 이런 류의 그 시황 기사를 쓸 때는 조금 조심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평생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제약하는 여러 요인도 있잖아요. 입지적 단점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업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한동안 거래량 많았을 때 이제 급매 물량 많았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바쁘셨어요. 되게 좋아하시고 거래량이 많으니까. 근데 요새는 다니다 보면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다들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게 대출이 묶여 있으니까 이게 사고 싶어도 막 쉽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는 많이 좀 줄어서 못해 먹겠다, 못 사겠다 이런 분들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 중개업자분들 통화도 많이 하고 직접 찾아도 많이 가는데 기자라고 하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끼리 되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이 명품 선글라스 가방에 하나씩 들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쓰고 들어가야 이제 사모님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정보가 나온다. 우리 김보영 기자 돈 많아 보이지 않나요? 네. 부동산부 취재하다 보면 정부 정책을 좀 빠르게 우리가 볼 거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보는 어떤 정부 정책과 매일 확인하는 이 아파트 가격이나 이 시세와 이런 것 중에 뭐가 더 이 집을 사는데 좀 더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물론 눈으로 보는 시세도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은 그 작년 말부터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샀던 1월 초에도 이미 다주택자들은 급매를 조금씩 처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매물이 급매가 나올 때 잡는 게 사실 가장 좋으니까 정책 영향도 많이 고려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집 산 사람들 중에 열의 여덟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거래가 활발하진 않는데 한 건씩 체결되는 이 거래들이 다 신고가로 막 집값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 김보영 기자가 보기엔 어떤 부분이 가장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정권 때만 해도 그 문재인 정부 때 엄청 종부세랑 양도세 이런 거 강화해놨던 거를 완화하는 데 되게 초점을 많이 맞췄었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그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공제 금액이 원래 11억 원이었는데 윤 정부 때 뭐 12억 원으로 올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해도 오히려 그때는 뭐 집값이 정권 내내 한 5% 정도 오히려 떨어졌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연간 기준으로만 해도 10% 넘게 뛴 곳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기조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한 거는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린 거는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고 그 현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전 세계적 트렌드였어요, 사실. 근데 이제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강남에 있는 의사들이 현금 얼마 없는데 대출 얼마씩 막 10억, 20억씩 땡겨가지고 고가 아파트 사서 그렇게 해서 신고가 올리는 거야. 그걸 잡으려고 대출 규제를 6월에 먼저 금융당국에서 했어요. 제가 그때는 금융을 출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대출 규제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규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 상승의 시그널로 읽더라고요. 어떻게든 이제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지 해요. 근데 강남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 외곽 같은 데에서 이제 15억 이하 주택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대출을 풀로 땡겨서 15억짜리를 사요.
그러면은 이제 외곽이 다 올라가 버리는 거죠. 지금 진짜 실제로 그렇거든요. 은평 뭐 이런 외곽이라고 불리는 곳들도 10억 밑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예 다 10억으로 붙어버렸죠. 그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강남 집값은 못 잡았고, 그리고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토어제 확대. 욕 많이 먹죠, 토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 외곽이나 그 토어제가 아닌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을 좀 가중시킨 건데, 대표적인 게 동탄이잖아요, 사실. 이 토어제에 대해서 속된 말로 쉴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이 들어요. 우스갯소리 여담인데 제 주변에도 친여권, 그러니까 민주당을 선호하는 형 동생들 좀 있는데, 다른 거 관련돼서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만도는 그들도 절대 쉴드를 치지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주택값이 오른다라고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김없이 지금도 그런 거네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10번 이상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지만 집값을 잡지 못했다라는 교훈이 분명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토어제는 사실 없었잖아요. 과거에도 네, 많이 없었어요. 없었고, 서울 전역에 경기 대부분 지역을 묶고 거기서 또 풍선 효과가 나오니 그 주변까지 다 묶어버리는, 사실 동탄, 구리 이런 데 묶으니까 옆에 남양주랑 그 옆에 인접 지역 지금 병점 이런 데 막 또 집값 거기까지 오르거든요. 올라가죠. 토어제 자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라는 명확한 명제가 있죠. 투기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은 부작용이 상당하니까 뭐 집값 상승 이런 게 좀 아쉬운 대목이죠. 저는 그것 때문에 전 국민들이 다 포모로 투기를 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 전세가 좀 많이 줄어든 거, 뭐 이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전세 감소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면 집값 올라서 현금 여력 있는 사람은 사면 되고 그렇긴 한데, 전세는 서민주거 안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사실 자기가 한 채 살고 나머지 집은 다 임대를 주겠죠? 근데 다주택자한테 너네 주택 하나 빼고 다 팔아 빨리라는 시그널을 준 게 양도세 중과 이제 배제 종료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많이 팔았죠. 그럼 그 집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은 어디를 가나요? 그렇죠. 그럼 임대 매물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었고, 매물이 주니까 이제 수요는 똑같은데 공급이 이제 적으니까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저는 이게 이번 정부의 뭐 가장 큰 집값이 배짱인가요? 오른 것보다 전세 매물 감소, 그리고 이제 전세값 상승, 그리고 월세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월세화는 어쩔 수 없는 트렌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급격한 월세화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뭐 우리도 막 뉴욕이나 뭐 이런 외국처럼 엄청난 고액의 월세를 지급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진짜 정말 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소득의 40% 50%를 월세로 그렇죠. 내가 되는. 네. 저는 이제 저번에 저희가 그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많아진다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임대주택 하시는 분인데 그 영상 보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어떤 매물이 있었는데 이 매물들이 예전에는 뭐 10억 정도였다면 보증공사를 통해서 전세에 대해서 대출이 나왔는데 그 비율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사람들이 전세 대출로 그걸 다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반전세라고 하죠. 월세로 돌리게 되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가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던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월세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등록 임대 사업자도 사실 거의 투기 세력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줬던 세제 혜택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은 내가 50만 원 세금 더 내야 되면은 월세로 50만 원 더 늘리지 뭐. 이런 식의 조세 정가는 조세정가가 네.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조세 정가는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월세도 엄청 많이 올랐고, 심지어 월세를 못 올리게 하니까 관리비를 뭐 50, 60 이렇게 부과하는 사례도 나오거든요. 그런 식의 전가,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냥 서민들일 수밖에 없는 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민주당이나 이번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서민주거 기반이 제일 흔들리고 있으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고 집값 올라서 그 서민들은 더 못 그렇죠. 살게 되고 네. 상대적인 박탈감 네. 들고. 어제부터 계속 이 부동산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대책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급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또 했었고, 다음 주에는 또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급 관련된 내용들 간단히 나왔는데 실제 기사 또 쓰셨죠? 네. 네,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제 토론회만 보면 사실 그냥 성토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뭐 주된 내용은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수 있을지가 메인 토픽이었으니까 뭐 비아파트 공급을 막고 있는 규제 이런 거를 좀 완화하자. 그리고 뭐 정비사업 규제, 뭐 이주비 대출 규제 같은 거 완화하자 이런 목소리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가능하다 보세요?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비아파트, 뭐 예를 들어 빌라 이런 걸 짓는 게 더 시간적으로 덜 소요되니까. 근데 지금 사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에 준하는 수준의 대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이제 빌라를 지어야 되는데 그럴 메리트가 많지가 않죠. 빌라가 많이 지어져야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살다가 또 아파트로도 옮기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공급 자체가 많이 줄어서 뭐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면은 사업자에게는 좀 유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흘간 열심히 이 성토를 들을 텐데 정부가 이분들이 하는 각계각층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지금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완전히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닐까요? 죄송하면 욕먹을 각오로 얘기하면은 이 나흘간의 이 토론회가 좀 요식행위가 아닐까? 보여주기식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제일 크죠, 사실. 그렇다고 뭐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거 해야 되고 토론회 필요하지만 결국 본인들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 네, 일반 국민으로서 저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저는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그 대통령이 이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해야 되냐, 뭐 투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댓글창에 동의하면 1번, 비동의하면 2번, 뭐 이렇게 누르고 했잖아요, 어제. 그러고 뭐 초고가 주택 가격 기준을 얼마로 해야 되냐, 20억이면 2번, 30억이면 3번 누르라고 해서 어제 맛보기 투표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너무 포퓰리즘적이고 사실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서 아쉬운 대목이었어요, 사실. 뭐 정부 정책 때문이긴 하지만은 요즘 이제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대출 확 쪼더라고요. 뭐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 6억 원에서 3억으로 반 줄인 거 뭐 기사 나기도 했던데 은행이 이렇게 정부보다 먼저 앞서서 하는 거 처음 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영향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여러 해석이 사실 나오죠. 은행은 대출을 내줘야 자기 장사하는 건데 그 장사 나 조금밖에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거는 드문 케이스니까 정부의 뭐 압력이나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뭐 음모론도 좀 있죠, 사실은. 국민은행은 사실 우리 흔히 말하는 5대 금융 중에 시총으로 제일 높은 은행이고 자산 규모도 가장 큰 대표 은행이잖아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도 KB가 이렇게 했으면 뭐 하나나 다른 데도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걱정하는데 근데 어쨌든 시사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융당국이나 정부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렇게 한도를 낮췄다는 거는 금융당국이나 정부가 이 주담대 대출 상한선을 아예 3억 정도로 확 반타작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런 우려들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사 댓글 보면은 그런 류의 걱정이 많으신데 일단 이거는 연간 한도치를 금융당국이 설정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다시 이제 회복이 되겠죠, 이제. 근데 이제 관건은 그래서 6억에서 3억으로 줄일 것이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이미 6억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집을 못 샀다, 나 억울하다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정부가 또 다른 리스크를 지는 거여서 3억까지 줄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청년들의 기회 박탈 이거잖아요. 나보다 10살 많은 선배는 10년 전에 집 사면서 뭐 10억 빌려가지고 저 선배 집 사서 집이 20억 올랐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왜 10억 대출 못 받게 해? 내 기회 박탈 아니야? 사실 이 청년들이 불만을 가지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고민해야죠. 그래서 청년이나 뭐 생초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를 조금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대목은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또 대출을 늘려주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우리가 계속 좀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살짝 악플이 달릴까 봐 겁나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정부 정책 취재하시고 가깝게 보는 입장에서 정부가 좀 어떤 정책
내놓는다?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지 이 포모와 이 비판과 이 집값 오르는 걸 좀 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일단 정책이 나오는 순간 아, 정부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구나, 오르겠구나라고 여겨요. 정책 자체가 집값 상승의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뭐 공급 대책은 사실 100번 나와도 무방하지만 계속된 뭐 대출, 세제 규제 이런 거는 가급적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하고 있는 토론,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뭐 직접 주관하는 토론이 다 집값 끌어올리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아까 말했다시피 대출에서 지금 가장 큰 쟁점이 그 실수요자, 청년들은 좀 완화해 줄 것이냐인 거고, 세제 같은 경우에는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세부담을 강화할 것이냐, 요게 이제 쟁점이잖아요. 이제 대토론을 마치고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나와요. 사실 부동산은 세제 영향을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중요한 분기점인 거예요. 사실 다음 주 대통령 뭐 간담회건 세제 개편이 나온 거건 엄청 중요한 시점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가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대책을 또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보일수록 저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의 교훈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부-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거 아닌가요, 정확히? 맞습니다. 시장을 이긴 정부는 없었잖아요. 없었고 특히나 민주당 정권에서 이기려고 막 했었는데 한 번도 못 이겼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본인들도 겪어왔기 때문에 알아요. 아는데 최대한 그 반향을 좀 덜 줄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동산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항상 답답한 마음으로 끝나더라고요. 집이 있는 사람도 있는 대로 뭔가 문제가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 있고, 전세 살면 전세 사는 대로, 월세 살면 월세 사는 대로 다 이해관계가 다른 것 같아요. 뭐 정부도 저는 좋은 마음으로 모두가 되게 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도 하고 대책도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계속 집값 오르고 전세 사라지고 월세 값은 더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해 보셨는데 혹시 어떠셨습니까? 긴장 많이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만약에 또 출연하게 된다면 전세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세 많이 사라지고 월세 많이 네. 늘어나는.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 김보영 기자와 부동산 관련된 얘기했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양한 주제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